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장입니다. 1장의 주제는 인간 발달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교재 준비하셨죠? 예,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한 번 공부할 때 혹은 한 번 강의 들을 때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1장 공부하면 1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올킬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10페이지에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제예요. 인간 발달의 특징, 인간 발달과 유사한 개념들의 용어 비교, 그리고 인간 발달 이론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왜 배우는가, 어떤 점에서 이게 유용한가, 어떤 점에서 기여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높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건 바로 발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에서는 인간 발달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요거를 주력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7년간의 출제 분표를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혹은 두 문제, 최대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022년, 2023년에는 세 문제가 나왔고요. 2024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2025년 제23회 시험에서는 한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발달의 특징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므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인간의 발달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인간 발달은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거를 시험에서는 오답으로 출생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출생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 이거를 우리가 태아기 혹은 태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달의 영역에는 이 태내기와 태아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아니라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전생애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이걸 달리 얘기하면 어느 한순간도 발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시기쯤 되면 인간의 발달 특징이 어떠하게 변화한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략 언제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하고, 대략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언어가 적어도 한 글자 단위로 혹은 한 단어 단위로 발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대략 어느 시기 정도 되면 발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무작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체계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전제하고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보시면 뉴만과 뉴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 1, 2, 3, 4, 5 해서 5가지의 전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인간 발달의 전제 따로, 원리 따로, 특성 따로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뭐 인간 발달의 특징은, 인간 발달의 원리는, 혹은 인간 발달의 전제는 해서 다양한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다라고, 굳이 전제와 원리와 특징이 뭐가 다르지? 이런 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전생에, 즉 삶의 모든 단계에서 발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계의 발달이라는 게 이전 단계 무시하고 완벽히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발달을 하더라도 2단계의 발달은 1단계에서의 발달을 기반으로 거기서 조금 더, 그 다음에 3단계도 2단계를 기반으로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히 100% 확 달라지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속적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것. 그래서 지속성과 변화,
혹은 안정성과 변화, 이게 같이 가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는 뭐 심리적인 변화도 있고 신체 변화도 있고 사회적 변화, 도덕성 변화, 인지 변화, 다양한 발달 영역의 변화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혹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발달 따로, 인지 발달 따로, 심리 발달 따로 이걸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뜯어놓고 보는 건 인간을 적절히 이해하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유기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홀 퍼슨의 관점, 이게 전체적인 인간의 관점 내지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 발달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이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발달 혹은 인간의 행동을 주목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혹은 환경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인간의 발달은 그냥 누군가가 내 발달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발달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인간 발달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1챕터에서 나오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이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요약하고 있는 이 10가지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발달은 상승하는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상승하는 변화를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장이 한도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키도 인지도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장이 아니라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은 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즉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까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발달이고 그중에서 상승하는 만큼까지를 일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성장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발달은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때의 변화에는 양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로 증가하는 것을 혹은 감소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 키 110, 120, 130, 몸무게 20, 22, 23, 24 이런 것들은 수치의 변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잖아요. 그래서 키나 체중의 변화는 양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로 딱 측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구조나 기능이 달라지는 질적인 속성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 초경을 시작하거나 혹은 뭐 폐경이 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기능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변화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조의 변화 혹은 기능의 변화다. 이걸 포괄적으로는 질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 발달에는 이런 양적인, 질적인 변화 모두가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 이런 게 이제 13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일정하다는 거예요. 뭐가 일정하냐면 발달이 진행되는 순서가 일정해요. 우리가 보통 발달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뒤쪽에서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 4개 챕터에서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8단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아기 싫어. 노년기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갈 거야. 나는 청소년기 갔다가 아동기 갔다가 영아기 갔다가 중년기 갔다가 노년기 갈 거야. 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발달의 순서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전에 정해진 순서를 일정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발달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방향도 일정한데요. 자, 발달의 방향은 13페이지 일정한 순서와 방향 3번에 땡땡땡 세 번째를 보시면 상부에서 하부로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걷는데 적어도 12달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으로 그 사이는 아무것도 발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후 1년 동안 아이의 발달은 주로 두뇌 발달에 집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부가 먼저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점차 하부로 발달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중심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말초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손가락, 손톱, 솜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요,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이런 거 못해요. 부분이 먼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먼저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부분적인 혹은 특수한 혹은 세부적인 혹은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달의 방향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리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혹은 개별적 혹은 특수한 행동으로 혹은 활동으로 발달한다. 자, 그래서 순서와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발달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맘때쯤 얘가 이렇게 하겠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발달의 용어 정의에서 체계적인 변화다. 체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혹은 순서와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발달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완벽한 예측이 가능하진 않아요. 왜? 개인의 차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도덕, 인지의 발달, 이 모든 영역의 발달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고찰할 때에는 전인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전체적인 활동에서 그 다음엔 개별적이고 부분적이고 특수한 활동으로 그렇게 발달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다리 이런 것들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미분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별적인 기능들 혹은 부분들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차 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는 얘대로,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폈다가 세 개만 폈다가 새끼만 폈다가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뭔가 자판을 두드리거나 할 때 이 각각의 세분화된 기능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시 통합이 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발달은요, 처음에는 전체로 시작했다가, 즉 미분화된 상태로 시작했다가 세부 기능들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다시 모여서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생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서서히 계속 진행됩니다. 중단이 없어요. 중단되는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중단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 적어도 사망하기 전까지는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발달에는요, DNA, 유전인자의 영향도 있고 이 유전인자의 영향을 시험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 우리가 다양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다양한 환경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동 내지는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인간의 발달이 오로지 유전에만 혹은 오로지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은 유전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 혹은 환경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틀려요. 그냥 둘 다 중요하다. 혹은 두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이 똑같이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발달에서 누구나 똑같아, 동일하다, 획일적이다, 정형화된 대로 딱딱딱딱 누구나 진행한다. 이런 얘기는 또 틀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달의 속도는 전생에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즉,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체 발달 같은 경우는요, 제1 성장급등기라고 생후 2년 동안, 영아기 동안이 똑같이 2년을 보내더라도 2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건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때를 놓친다면 두 번째 성장 급등기가 있어요. 되게 급속도로 크는 시기, 이게 바로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청소년기가 되죠. 그러니까 신체 성장 혹은 신체 발달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체 발달이 모든 시기에 똑같은 속도로 발달해요. 이건 틀려요. 그렇죠? 영아기가 제일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두 번째로 빨라요. 나머지는 유아기나 아동기는 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두 시기보다는 좀 속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지나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신체가 키가 크는 이런 거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언어의 발달이라든지 이것도 특정 시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기에는 아무리 같은 자극을 주어도 발달이 잘 되지 않는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 우리 에릭슨 생각나시나요? 예, OT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에릭슨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에시마 이거 있잖아요. 에릭슨은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정신 역동 이론에 속하는 이론이고 그 심리 사회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었습니다. 자, 에릭슨은요,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얘기를 해요. 물론 에릭슨이 90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노년이 돼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돼서 70을 넘기고 80을 넘기고 90을 넘겨보니 노년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실제로 에릭슨은 그래서 나중에 노년이 되고 난 후에 나중에 이 8단계를 조금 더 확장한 버전으로 9단계까지를 실제로 제시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주로 8단계까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릭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해서 이제 이 8단계가 바로 노년기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태어나서 그다음에 사망하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있잖아요.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걸 이끄는 기본적인 원리를 혹은 원칙을 점성 혹은 점성 원리 혹은 점성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점성, 점점 우리 이룰 성자 있잖아요. 점점 이루어 가는 거예요. 혹은 완성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삶을 점점 이 말은 점점은 이거예요. 확 뛰어가지 못해요. 1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6단계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뛰지 못해요. 점점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단계를 밟아서 예정된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2, 3단계 건너뛰고 바로 4단계 갈 거예요. 누구도 그러지를 못해요. 이 말을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누구나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예정된 삶의 순서를 혹은 예정된 단계를 한 단계 살아나간다. 이게 점성원리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단계의 발달은
1단계의 발달이 어떠했는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단계의 발달은 내가 2단계의 발달이 어떠했는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그걸 디디고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 점성원리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땡,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이 있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예정된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장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인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성장하고요. 식물도 씨앗부터 시작해서 싹이 트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성장하는 모든 것은 예정된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달의 모든 단계는 그 예정된 단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인간 발달에는 최적의 시기가 있고 예를 들자면 1단계는 1단계 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시기보다 이때 특히 발달이 되어야 될 혹은 이때를 놓치면 다른 단계에서는 발달시키기가 어려운 이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달은 이때가 딱이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언어 발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언어 발달의 가장 결정적 시기를 유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릭슨 이론으로 얘기하면 3단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를 놓치면 동일한 언어 자극을 주어도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유아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언어 발달을 딱 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는 유아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에릭슨이 단계를 구분한 건 이 발달은 이때가 딱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은 최적의 시기, 즉 결정적 시기가 있고 정해진 발달 순서를 따라서 먼저 발달한 부분을 기초로 그 다음 발달이 또 그 발달을 디디고 그 다음 발달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에릭슨이 점성원리, 점성원칙이라는 말로 했다는 거고요. 좀 뭐 에릭슨의 이야기 연장선에 있지만 발달에는 뭐가 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래서 특정의 발달 과업을 정말 잘 성취하기에 딱 좋은 시기,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자극을 주면 이렇게 발달을 했을 거를 그때를 놓쳐서 나중에 그만큼 투자를 해도 사실은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를 놓치면 불가능해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 시기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발달을 얘기할 때 아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이 발달 단계의 구분 방식은 학자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는 5단계를 얘기했고 5단계의 타이틀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인지발달 이론가인 삐아제 같은 경우는요 4단계 발달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명칭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우리 에릭슨은 8단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도 학자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의 구분도 학자마다 다릅니다. 자, 그게 학자마다도 다르지만 국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워낙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고령화 정도가 높다 보니까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년기가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이지만 머지않아 우리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급 시험을 보게 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딱 과도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수의 증가에 따라서 노년기의 연령 구분이 65세를 기준으로 나뉠 수도 있지만 70세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인이라는 연령을 지금 이
이 시대에 얘기하는 방식하고 뭐 성춘향 그 이몽룡이 서로 사랑을 하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성인을 얘기할 때 연령은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이라든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발달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의 구분은 학자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사회적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정적 시기처럼 이 발달은 이때가 딱이에요. 요때 있잖아요. 이때를 우리가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의 발달이 특히 발달이 되는 그 시기 혹은 특정 과업의 성취가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하고 효율적인 시기, 이때를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발달 단계는 후하고는 구별되는 그 단계의 어떤 고유한 독특한 인간 행동 특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8장에서 11장까지 아까 이제 얘기했던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8단계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 8단계마다 이전 단계하고는 구분되는 그 단계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를 8에서 11장 사이에서 배우게 되고 그 내용이 시험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단계의 독특한 특징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그 단계를 놓치면 다른 단계에서 그 성취를 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일을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발달 과업 혹은 발달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 과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별 핵심적인 발달 과업을 잘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주요한 목표가 혹은 과업이 뭔데 이 과업의 성취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인가 어머 이런 게 지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런 목표와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발달 단계나 과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인간 발달과 유사한 용어들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15페이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간 발달이라는 용어와 성장, 성숙, 학습이 뭐가 다른가를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성장, 성숙, 학습과 인간 발달을 비교했을 때 발달은 이 모든 개념들을 내포하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발달 안에는 성장 개념도 들어가고 성숙 개념도 들어가고 학습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발달 중 어느 한 측면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성숙은 또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학습은 또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성장부터 보면은요. 성장은 우리가 아까 발달은 신체 발달, 심리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여러 영역의 발달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상호작용하는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여러 영역의 발달들 중에서도 성장은 주로 신체적인 발달을 포커스로 합니다. 그리고 발달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장은 그 중에서도 양적인 변화에 포커스를 둡니다. 자, 그리고 발달은 상승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성장은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변화까지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양적 상승 이걸 합쳐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발달들 중에서도 신체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체 발달이라는 게 우리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될수록 신체가 계속 성장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점 찍고 청년기에 정점 찍고 고르고 하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어느 지점쯤에 성장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아니라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춤, 정지가 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발달의 특징이지만 성장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성장은 어느 시점쯤 되면 정지한다,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하면 여러분들은 이 4개의 키워드를 떠오르세요. 신체 발달 중에서도 양적인 상승, 그러다 정지, 요 4가지를 떠올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성숙이에요. 성숙은 학습하고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인자 혹은 생물학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직간접적인 환경이나 경험이나 학습이나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 발달은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세하다, 더 주도한다, 이게 더 중심이다, 더 많이 영향을 준다, 이거 틀리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유전인자 혹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변화를 일컬을 때는 이걸 성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DNA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경험이나 환경에 의한 변화는 빼고 얘기를 하겠다. 이게 성숙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와 다르게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다양한 환경과 경험 속에서 행동이 주로 변화하는 것을 포커스로 하는 개념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개의 개념은 요 정도의 키워드로 딱딱딱딱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4장에서 행동주의 이론을 배우는데요. 행동주의 이론을 다른 말로 학습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리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행동 변화를 얘기하는 행동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2글자로 학습이라 하기 때문에 학습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주제는 지나갑니다. 자, 3번째 주제는요, 왜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을 배워야 하나요? 자, 인간 발달이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요? 어떤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나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맨 밑바닥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 땡땡땡땡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22년 동안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쭉 누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 그러니까 최근 7, 8년 안에 나왔던 것에만 표기를 이렇게 출제정보 표기를 했지만, 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도 그 이전에 시험에서 언급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가 다 적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인 거라서요. 몇 가지만 보시면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단계의 특수한 어떤 특징이 뭔데, 근데 이게 개인이 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발달 단계에서의 발달 과업의 성취 정도가 개인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전 단계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지속성과 안정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단계와 그 다음 단계가 완전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비슷하면서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리고 각 단계가 그 전후 단계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 기본적인 발달 특징이라든지 발달 과업을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때 이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가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아서 문제네. 그래서 그 발달 과업의 성취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전 발달에서 뭔가 필요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이게 이후 발달에 자꾸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신체 발달, 심리적 발달, 사회적 발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인적으로 조망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이런 건 단순히 심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라든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이거나 생리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그런 다양한 측면들, 다양한 영역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기의 특징적인 어떤 발달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발달 과업을 대체로는 잘 성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클라이언트가 그 발달 과업의 성취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뭔가 성취도가 낮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정상적인 발달이다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좀 부적응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응의 상태와 부적응의 상태 뭐 이런 것들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다와 정상적이지 않은 이걸 정상의 반대를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 이게 이상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발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쭉 읽어보시면 사실 앞에 있는 얘기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이라든지 기여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주로 이제 어떤 오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이 영역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 중에서 이런 내용들 중에 옳은 거 4개를 일단 때려넣고요. 나머지 하나 오답을 만들 때 발달은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동일한 발달, 획일적인 발달, 내지는 정형화된 발달, 똑같은 발달을 뭐 이런 것들은 일단 틀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를 간과하고 모두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발달 특징하고 관련해서 인간의 발달은 뭐 생물학적인 요인, 환경의 요인 둘 다의 영향을 받는데 마치 인간의 발달은 유전의 영향이라는 걸 이야기한다. 혹은 환경만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이런 오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둘 다 포함이 되는데 어느 하나만, 둘 다 영향을 주는데 어느 하나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대표적인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일장의 가장 주된 내용인데요. 최근 시험에서 약간 예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나왔었고 이상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차피 자격증 시험을 100점 맞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 나오던 영역에서 나오지 않고 전혀 나오지 않던 어떤 이상한 단어가 나와서 문제에 떡 나오면 이 문제는 틀려도 돼라고 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문제만 맞춰도 60점 넘어갑니다.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에 집중을 하시고 그 외의 문제는 그냥 뭐 이거는 틀려도 무방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격 있잖아요.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관된 어떤 행동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격 얘기할 때 MBTI 얘기하잖아요. 너 뭐야? ISTJ야? INTP야? 그러면 너는 이런 성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성 있는 안정적인 행동 패턴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패턴이 성격이 나랑 좀 잘 맞겠네. 그 사람은 나랑 좀 안 맞겠네. 에이, 거리 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일관된 성격 패턴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성격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좀 다르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랑 성격이 다르면 사실 성격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행동의 원인 혹은 변화의 추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변화시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커플은 여자는 ISTJ이고요. 남자는 ENFP입니다. 성격이 좀 정반대 성격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약속을 하면 여자는 항상 칼같이 제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남자가 자꾸 늦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남자가 막 와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부부로 잘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남자가 막 와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ISTJ가 강한 여자가 얘기하죠.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왜? ISTJ는요, 왜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근데 ENFP, F가 강한 이 남자는 왜 늦었어? 라는 질문을, 우리 여자친구가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에 해당하는 이유를 얘기하기보다 너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ISTJ인 여자가 다시 물어보죠. 왜 늦었냐고? 왜 늦었냐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F가 또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는 뭐 이렇게 그러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사실 두 사람이 왜를 해석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왜도 T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이유가 궁금해서 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F는 그거를 분노했다라는 감정 코드로 이해를 해서 반응을 하는 거. 근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이게 판단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행동이에요. 이게 이제 2023년도 21회 시험 문제에서 갑자기 튀쳐나왔는데요. 이 이상의 반대말은 정상이에요. 노멀하다는 거죠. 근데 노멀하지 않은 게 이상 행동인 거거든요. 자, 그럼 노멀하지 않다라는 거, 이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DDDD예요. DDDD.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규범에서, 정상이라는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 혹은 얘는 펑셔닝 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 부적응적이다 혹은 역기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 유독 그 사람은 자신의 업무나 자신의 과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하거나 너무너무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되게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디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위험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합쳐서 이상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상행동은 17페이지 맨 위쪽 땡에 있듯이요. 사회문화적 혹은 역사 진행의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지문이 2023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술, 알코올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름이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막 가음을 했더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알코올 중독의 상당히 중요한 증상으로
간주가 돼서 진단, 이상행동의 범주에서 그게 진단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필름이 끊겼어. 이런 것들이 어떤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실수 정도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측면이 특정 행동을 이상행동의 범주로 볼 건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되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해갖고 이상행동에 해당하는 거를 막 주술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이거 귀신이라고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의학적으로 혹은 뇌의 기능의 문제로 이해를 하거나, 뇌의 기능 아무리 뒤집어도 안 보여. 그러면 뭐 심리적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시대나 어떤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상행동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문화 역사 진행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체계로 가장 대표적인 게 DSM하고 ICD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뭐 그 중에 뭐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1장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발달은 수정에서 사망까지 전생에 걸쳐서 쉼없이, 즉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변화, 체계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달의 특징 쫙 얘기했어요. 상승 플러스 하강, 양적 플러스 질적인 변화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일정하다, 순서 일정하다, 그러니까 방향이 일정하다. 이때 방향성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리고 전체에서 부분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지만 뭐는 차이가 있다? 개인 차이가 있고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에릭슨은 발달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를 뭐라고 불렀다? 점성 원리라고 불렀다. 점성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다? 모든 사람들은 예정된 발달을 순서대로 살아나간다. 그리고 한 단계의 발달은 항상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발달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딱 좋은 시기, 이걸 뭐라고 하죠? 최적의 시기, 다른 말로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리고 발달에는 예도 영향 뭐예요? 유전 혹은 생물학적인 요인의 영향, 환경 영향의 영향 둘 다 있고요. 처음에는 미분하지만 분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통합,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여러 영역의 발달은 어떠하다? 상호작용, 상호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인간,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 연결된 유기적인 전체 속에서 보고 환경 속에서 보자.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 유사 개념에서 성장, 성숙, 학습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면 4가지 키워드 떠올리려고 했어요. 뭐죠? 신체, 양적, 성장, 멈춘다. 자, 그 다음에 성숙은 유전인자에 따른 체계적 변화. 그리고 학습은 뭐라고요? 후천적인 환경과 경험을 통한 뭐의 변화? 행동의 변화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거를 딱 한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11페이지예요. 그래서 챕터가 시작하는 첫 번째 그 딱 페이지에 훑어보기 해갖고 그 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테마들별로 키워드들을요, 한 페이지 정말 짧게 이걸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훑어보기의 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그 챕터의 문제 어지간하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마다 공부를 하시고 난 후에 훑어보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그렇게 챕터를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각 챕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 후에 책의 맨 끝에 22회죠. 2024년 시험 문제, 이 챕터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풀 수 있겠네. 딱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25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이제 2024년 22회
2번 문제였거든요. 자, 1.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변화는 발달로 간주가 되지만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우리가 이제 하강하는 걸 퇴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퇴행, 인지가 퇴행하고 신체가 퇴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각기관이 이제 계속 노화가 돼서 막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화를 퇴행 혹은 부정적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는 발달인데 얘는 발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자, 인간 발달은 상승과 하강을 둘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서 자, 둘 다 발달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발달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측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고요. 인간의 전반적인 변화를 다루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개인 차이 있다 없다? 개인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차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게 틀리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키, 몸무게 등이 변하는 건 질적인 변화예요? 양적인 변화예요? 양적인 변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인지 특성이나 정서 등이 변하는 건 양적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양질, 이 위치를 바꿔서 오답을 만들어 4번은 틀렸습니다. 각 발달 단계에서의 발달 속도는 일정한가요?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단계마다 주력 종목이 좀 달라서, 그래서 신체 발달은 영아기의 짱, 언어 발달은 유아기의 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적인 발달은 청소년기의 짱, 이런 거라서 발달 속도는요, 시기마다 다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의 인간 발달 문제는 답이 2번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우리 1장으로 가서요. 몇 페이지 가시냐면 20페이지 한번 가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복습하는데 시간이 들긴 하는데 나는 복습은 혼자 할 거야 이러시면은요. 개념 설명만 듣고 끝나시면 돼요. 다만 개념 설명을 듣고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확인을 하셔야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OX, OS라고 하는 기출문제에서 뽑은 선지가 쭉 챕터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기출 선지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만 묶어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내가 막힘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챕터의 문제는 그냥 다 맞는다라고 자신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간 발달의 특징하고 관련해서요. 인간 발달, 지금 1번은 뭐죠? 인간 발달의 방향이 일정한데 어떤 방향이에요?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 다음에 뭐죠? 전체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해요. 주로는 그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쪽 하나를 더 포함, 이거 진짜 딱 한 번 나온 거거든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래서 1번은 틀려요. 자,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발달은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측 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려요. 자, 4번. 발달은 유전도, 환경토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A보다 B보다 A가 더 중요해, 우세해. 뭐 이런 거 틀리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긍정적, 상승적 변화뿐만 아니라 부정적, 퇴행적인 변화도 발달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나온 거죠. 질적인 게 아니고 양적. 그 다음에 인지특성 정서 변화는 질적이에요. 자, 그래서 6번도 틀렸습니다. 개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정한 순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제시할 수 있다가 맞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성장과 발달을 구분을 할 때 성장은 뭐죠? 신체의 양적인 상승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일정 시기가 되면 정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주로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개념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훈련 혹은 연습, 경험, 후천적인 환경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번은 맞아요. 자, 신체의 크기, 근육의 세기 등 양적인 증가인데요. 얘네들은 다 결국은 신체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양적인 증가 혹은 상승, 얘를 초점으로 하는 건 성숙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경험이나 훈련, 이거는 후천적인 건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DNA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 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키가, 몸무게가 늘어나요. 증가하는 양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키나 몸무게는 신체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가잖아요. 자, 이거는 다 성장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3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이고요.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 그 다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얘는 옳지 않은 걸 골라내는 방식으로 나와요. 자, 인간 발달 이론을 통해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성은 안정성 있으면서도 변화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시기의 발달 과업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잘 적응을 했는가, 적응하지 않는가, 혹은 이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가, 적응하고 있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을 통해서요, 이전 발달 단계의 결과가 그 다음 발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연령대가 같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특징이 있다,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 유용성의 가장 대표적인 오답, 다 똑같아!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1장은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본 내에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최대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딱 이 정도만 공부해서 1장에서 나오는 거는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2장 들어가도록 할게요.